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알 수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 수 없다. 과연 알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것일까?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은 문화예술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자문자답 속에서 번민하기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저는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으로 남기자, 이런 주의입니다. 꼭 문제가 알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해석을 이끌은 나머지 그게 다른 사람의 그늘을 빌려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입에 따옴표 없이 자기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알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없는가에 대한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1티어 상을 상 없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 있음과 상 없음을 동시적으로 인식하는 것, 그 눈이 없으면 편벽합니다. 근데 이 눈을 가지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경지, 그것은 무엇일까? 예술에서 형성화가 가능할까? 저는 자신은 없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있고 없음이 아니라 있고 없음이 통합된 수많은 타자를 기억하고 싶다. 그래서 제 작품에서는 많은 나레이터들이 등장합니다.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타자를 그리게 되고, 그리고 있고 없음이 아니라 있으면서 없는 것, 그것이 갖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를 자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저희 발자가 좀 의외이다 싶을 수 있는데요. 그림으로 보는 작가가 자기 세계를 말한다면서 아무것도 아닌 알 수 없는 세계를 보인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상한 방식으로 물꼬를 떠보겠습니다. 왼쪽은 원래의 그림이고 오른쪽은 디테일입니다. 거미줄입니다. 거미줄을 보고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고 뭔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냥 거미를 그렸다. 근데 거미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제가 만나본 화자들과는 얻은 결론은 정말 모르고 있다. 근데 모른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 머리에 떠오른다는 것이,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라고 아는 것, 그것은 대단한 인식의 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거미줄을 문학평론가는 이렇게 평을 합니다. 많은 글이 있습니다만 글의 원본 중에 제가 그냥 따왔습니다. 인간의 암대로 그러하다가 인간의 암대로 그러하지 않다. 근데 이거 해석이 좀 다르죠. 불연기현이라는 거 해석이 다른데요. 불연은 기현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불연과 기현을 따로 떨어져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연,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어떠한 논리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에 유전하고 있는 상당수의 어떤 사유 구조가 통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도 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벌레를 징그럽고 역겹다라고 느끼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는 그것을 쥐어주는 순간에 먹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냐 아니면 후천적 학습에 의한 결과냐를 따졌을 때 그것은 학자들에 의해서는 후천적 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계속 학습을 통하여 그렇지 않는 것을 그러하다라고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불연기현이라는 부분이 지금 제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과 적절한 설명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학평론가가 제 작품에 대한 평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표면에 불과하고 보이지 않는 이면에 인간의 삶이 이룰 수 없는 무궁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 삶의 세계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함께 한다는 것, 달리 말해 무엇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그죠? 무엇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이제 모른다는 건데요. 본다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마다 소재를 간택하고 선택하는 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생물체가 왔다 갔다 기어가는 것일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우주의 모든 공동체의 삶이 이 속에 녹아있다라고 보는 관점도 가능한 거죠. 그것을 끄집어내는 힘이 누가 더 창의적이고 어두운 곳 속에 숨어져 있는 그 사유의 깊이를 어떻게 쪽집게로 찝어내느냐는 작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창조자는 때에 따라서는 그 어두운 세계의 눈을 굉장히 발전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면 부정화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계와 더불어서 밝은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이 음과 양의 양안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어떤 면에서 세상의 해안을 얻는다. 제가 볼 때는 성인들은 대부분 그러한 두 가지의 눈을 동시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미는 생명계의 모든 존재의 근원성에 대한 탐구와 통찰이 저에게 대단히 뛰어난 화가다라는 칭찬을 했는데 그 칭찬이 듣기에 거북하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여서 남겨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미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데 날아오는 것을 거미줄에 걸리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현재 컴퓨터의 원리가 바로 거미줄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미가 있는 거미줄을 치고 있는 그 농작물에는 병균이 없습니다. 그래서 벼에 거미줄이 쳐 있는 벼에는 벼의 병이 도사리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 거미가 갖고 있는 해충이 아니라 익충인 것만은 분명하죠. 그리고 거미는 땅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것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리구조를 다 갖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새로운 방사성의 길에는 자기가 달라붙지 않고 방사성이 아닌 돌아가는 길에는 모든 이 곤충이나 날짐승들이 걸려들게 만들죠. 심지어 거미줄에 참새도 걸려듭니다. 참새도 빨아먹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진실이 많다는 것을 저는 그걸 통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미줄에 숨어져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알고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라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전시를 할 때 제가 그 평론가의 글이 아니라 작가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같이 지금부터 볼 그림에 대한 사전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한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을 잊고 싶어 하고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집단 공격의 대상이 된다. 자기와 다르다고 적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정치적인 당파성만이 목적이 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걸쳐 일상은 이전의 삶과 많이 달라졌다. 칩거와 은두는 나를 오히려 단단하게 했고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존재자로 만들었다. 나는 나를 완성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저는 사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서 제 스스로를 수련하고 단련하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길이 가장 이 기회가 아니면 찾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를 단련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그 결과가 어떻게 작품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은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유와 깊지도 넓지도 못한 지혜는 반성과 성찰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이번에 내놓는 이 작품들은 이런 내 자신이 일기로 완성한 자전적인 이야기이다. 나의 이야기이기에 시대와 현실 문제에 비껴 서 있고 싶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림을 그리고자 했다. 그러나 이 그림이 긍정적이고 선한 침묵을 그리려고 했는데 그 침묵이 번져서 세상이 좀 맑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은유와 풍자는 은연하면서도 더 신랄하게 하고 싶었어. 그러나 그것이 그 압류가 얼마만큼 깊은지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지만 어쩌면 먼 옛날을 호명했고 그것이 미래의 이야기와 동시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래에도 유효한 형식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바람만은 잃어버리지 않고 접근했습니다. 생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저는 참 위대해요. 그러나 죽어있는 것도 정말 위대합니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풀, 동물들 모든 것들은 위대하죠. 그러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 모든 것들도 정말 위대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섭취하고 취하고 취사 선택한 눈이 어떻게 생겨서 그렇지,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것들은 인간이 살인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즉자적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지 말아라. 대자적 관점에서 봐라. 나의 눈이 중심이 아니라 너의 눈으로 너를 보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 훈련이 돼야 되고 그 부분에 물리가 좀 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문화 안에서 우리는 성숙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 결국은 문화 속에 그 집안의 문화에 둘러싸여 있는데 애들을 키우면서 남에게 맞고 살지 마. 그놈이 때리면 그놈은 너를 네가 두대 때리고 살아. 눈물 흘리고 오지 마라고 말해요. 어떻게든지 올라서 남을 딛고 일어서서 1등해. 과연 이러한 식의 교육이 지금도 팽배하고 지금도 유효하다면 저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의 갈등 구조가 심화되면 심화되지 정리되거나 새로운 창조의 발전적 개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방식에서 경쟁하되 그 사람이 낙오되면 그 사람을 배려와 아픈 마음으로 보듬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아빠 엄마의 백이 좋으니까 너도 그러면 그 억울하면 백 좀 길러봐. 돈 있으면 되지. 이런 식의 사고로서는 아픔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갈등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신의 생을 그리면서 겉으로 보면 하나의 이 젊은 여인만 보이게 되고 그냥 집에서 편히 입는 옷과 편히 신는 신발만 보이게 되고 뭔가 떠먹이는 모습이 보이지만 희미하게 보이긴 하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희미하게 떠먹이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는 나이가 드신 연로한 어머니 또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입을 벌리고 빨아먹고 있고, 희미한 몸뚱아리와 손을 짚고 있는 모습과 발을 지금 앞에 손을 짚고 있고 발을 내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아마 마치 미세한 먼지가 형해화되어서 지워지는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나이가 들어서 자꾸 정신이 쇠하고 치매기가 있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마지막까지 그 생을 놓지 말기 위하여 전복을 가지고 죽을 써주거나 하얀 쌀죽을 써주거나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야, 여기에 어머니하고 입어 넣어줬을 때 눈 맞고 귀 맞고 있는 이 나이 드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 들릴 리가 만무하죠. 어머니하고 하는 소리가 아주 자기가 입을 벌리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또는 노인에게 어떤 걸 먹일 수 없습니다. 이게 진실성 핍진함인데 이 부분이 저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는 것의 두 가지는, 저는 지상에서 이미 사라진 존재이지만, 지상에서 이미 없어진 존재이지만 늙음이 갖고 있는 노경의 경지란 젊은이들의 경험으로 살 수가 없다. 두려움 없는 노년의 사랑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두려움 없는 살아있는 사람의 저 지극한 사랑은 보기도 힘들지만 어떻게 그릴 것인가가 고민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장면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누구나
이런 대접과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노인들이 나이 드셨을 때 모시는 걸 꺼려해서 집에서 밥을 차려준 걸 꺼려해서 요양병원에다가 모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요양병원에 한 번이라도 가보십시오. 요양병원이 긍정적인 요양병원도 많지 있지만 죽음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며느리 또는 딸의 정성도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의 저 느낌도 우리 사회는 잊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제목은 엄마 손입니다. 나이가 90 정도 드시게 되면 노인은 누구나 바늘을 찌를 수 있는 혈관이 약해서 주사제를 맞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끝, 발끝, 이마 이제 온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심줄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엄마의 손은 어떤 거죠?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이 엄마 아파요 그러면 이마를 주무르주면서 우리 애기 낫지, 나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서 배를 쓱쓱 문질러줬을 때 어떤 약보다도 치유의 손, 그리고 엄마의 손은 누가 왔을 때 금방 쓱싹쓱싹 하면서 요리 손으로 바뀌어서 사람들 마술 손으로 바뀌어서 요리를 금방 내놓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었던 그 손,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 악한 짓 한 번 하지 않으면서 무생명들을 살릴 때 키웠던 그 엄마의 손, 그 엄마의 손이 이제는 보는 순간 저렇게 힘줄 하나를 맞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 버립니다. 참으로 아프지만 건드리기만 해도 사라질 것 같은 손, 이 그림을 그리면서 가슴이 저는 먹먹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놓고 껍데기만 남은 이 존재인 손이 모든 아름다움보다도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다 소진하고 껍질만 남은 그 어머니의 고요하고 그립고 하는 그 위험에 압도당할 인간이 누가, 압도 안 당할 인간이 누가 있을까. 그러나 황량하고 황폐한 것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 손이 갖고 있는 이 아름다움은 어찌 보면 가장 성스러운 성인의 손과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은 엄마 손이라고 하기 전에 가장 성스러운 엄마라는 제목을 붙였었는데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손을 보면 지금도 어떤 마술이 어머니 손에 숨어져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수죠. 아마 남성분들은 때에 따라서 이해 못할 수 있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하는 그림이죠.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남편과 부인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힙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좋다는 것을 그는 좋지 않다고 여기면서 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까? 책을 읽을 때 나는 열심히 눈에 힘을 주면서 내용을 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왜 아내는 책만 보면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금방 1분 안에 졸아버릴까? 이것이 집중력에 저할까 아니면 넋이 빠진 사람일까? 그러면서 갈등하기 시작하죠.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고 이러다 보면 서글프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는 항상 울분과 서글픔에 의해서 고요한 어깨가 훌쩍거리고 있는 울음을 참지 못하죠. 그런데 다음날 자기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 나갈 때 눈이 팅팅 부어서 남편한테 욕먹었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수저를 냉동고에 집어넣어서 얼려서 바로 수저를 거꾸로 엎어가지고 눈을 콕콕 누르게 되면 10분 안에 눈에 부은기가 다 빠지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그리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제 스스로의 말이 때에 따라서는 아내에게 독화살이 되어서 꽂히지 않을까를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제가 워낙 못난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또 일에 부딪히게 되면 저 또한 또 독화살 같은 것을 날리게 돼요. 반성을 해도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제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그림은 서럽고 억울한 일, 그렇지만 눈물겹지만 사랑은 식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또 한쪽에는 하고 그린 그림인데요. 그러나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이 사람이 눈을 두 개만 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을 보기 위해서 안 보이지만 눈 손가락을 좀 벌리면서 안 봤어 하고 이렇게 보이는 경우, 그 부분도 저는 주기적 뜻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사실을 보지 않는다고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야. 그러나 안 봤을 때 훨씬 왜곡이 심할 수 있어. 눈으로 직접 보라고, 그리고 확인하라고, 그리고 깨우치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상대방과 같이 오래 살고 있는 아내이지만 아내의 마음은 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작품은 코로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재앙과 경고 속에서 인간이 결국은 신체지만 기관이 없는 열 감지 장치의 카메라로 바라보고 있는 컴퓨터 공학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컴퓨터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알다시피 점과 선으로만 0과 1로만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도 점과 선, 점선, 점선, 점선으로만 주사를 시켜서 그렸던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참으로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익명의 환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걸리는 순간에 격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환자의 시대가 그 당시 되었었고요. 그래서 0과 1, 점과 선으로만 컴퓨터식으로 이것을 순화시켜서 그렸던 그림이 과연 우리 시대에 이 불온한 시대가 지났을 때도 과연 이 그림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이 지니고 있는 열시에 띠띠띠 하고 있는 이 온도가 38.3도였을 경우에 무조건 바로 어느 기관에 수용돼 버리고 있는 이 부분이 얼마나 무섭고도 우리로 하여금 겁먹게 만들었는가를 알 수 없는 세계를 또 그리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열 감지 장치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 코로나의 시국 속에서는 비가 오면 빗속에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여 한지조차도 옛날 한지로 만들 수 없는 물의 산성화가 너무 심해서 힘든데, 그 빗방울이 떨어졌을 때 머리가 쑥쑥 빠지고 있는 현실, 검정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있고, 비가 온다고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마스크를 벗어버릴 수 없는 그 상황.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대재앙의 경고, 예언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내 자신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어긋나고 황량하고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술의 길이 있다고 하고 예술이고 삶인데 내 삶의 현재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예술가로서의 답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저의 비루한 모습을 남기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신문에 이 작품이 크게 나오니까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왜 이 작품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신문에 크게 났으니까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문에 난 게 과연 그 좋은 작품일까요? 진실일까요? 종점 없는 여행입니다. 어머니께서 90이 넘으셨을 때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수를 깨끗이 하고 여성 화장품을 바릅니다. 그리고 90이 넘어도 여성은 여성이죠. 자기를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거울을 보고 눈썹으로 화장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리가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눈썹을 그렸는데 여기가 눈썹인데 찌글찌글이 점을 찍어가면서 눈썹보다도 더 위에 3cm 위에다가 눈썹을 또 그리게 되는, 참으로 웃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너무나 서글프지만 때에 따라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어머니 여성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아서
돌아가시지 않고 어느덧 생명을 유지해서 우리와 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는 시간. 만약에 얼굴이 어긋나지 않고 세로로 그려버렸으면 야 이건 아닌데라고 절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종점 없는 여행은 여행인데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옛날 기억과 현실과의 괴리감을 극복할 수 없는, 그래서 화가도 나이가 먹어서 그리는 인물화는 대상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요. 보통 명징한 머리와 사고가 뚜렷할 때, 해안이 열려 있을 때의 그림과 모든 게 닫혀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안 보여버리는 단계가 되면 그림이 보시고 모든 게 귀찮아지고 먹는 것도 귀찮아질 때 사람은 이제는 삶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도 생명의 활기가 있는 노년의 경지를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도 사실은 잠깐 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리 거울을 보고 아무리 본인이 눈썹을 그린다 해도 눈이 벌써 백내장이 2개가 걸리다 보니까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하게 안 보인다는 것은 얼굴에 아무것도 그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희고 검은 달만 보일 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상태.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면 정말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귀와 모든 피부에 있는 이 구멍이 다 열리게 되어서 삐세한 바람 소리에 상대방의 목소리가 진동되어서 목소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습한 느낌을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아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문을 창문 단속을 잘하라라고 말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귀신같이 세상을 알고 있는 게, 하나가 닫혔다고 해서 하나가 또 다른 것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닫히면 이 세상의 이치는 열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글쎄 진짜 그런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그러했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할 때 모습은 얼마나 집중하는지 몸을 웅크리면서 탁 힘을 주고 발가락에 힘을 주는 모습을 보십시오. 온 정성을 다한다는 사실이 아름답습니다. 사투. 정말 죽기 살기로 사투를 벌여요. 왜? 지금 뭐 천장을 보고 있는 모습이죠? 알 수 없어요. 근데 천장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현상은 이렇습니다. 모기 한 마리가 휙 날아다니니까 이 모기를 잡으려고 천장에 어디가 붙었나 하고 불을 껐다 켰다 하면서 새벽 2시, 3시, 4시까지 3시간 동안 지금 모기를 찾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같이 큰 몸에 모기가 조금이라도 붙어서 피 좀 빨아먹는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좀 뭐 이렇게 보시한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되어서 모기한테 좀 물려보라고. 모기는 한번 빨아먹으면 더 이상 안 빨아먹어요. 바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내 피 먹은 이 모기를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때려서 바로 피치를 해버려요. 과연 자기 몸집보다도 몇만 분의 1도 안 되는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사투를 벌일 정도로 사람의 몸이 약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소나기가 온다고 머리만 뒤집어 쓰면 소나기가 비껴날까요? 사람은 정말 위기에 처하면 고개만 숙여서 어디에다가 처박으면 자기를 감춘다고 생각한답니다. 무서운 자기 오류죠. 자기 착각이고. 근데 그 오류와 착각이 되도록이면 많은 수행과 명상을 통해서 그 착각이 최소화될 수 있을 때에 인간은 조금씩 자기의 도야의 길로 들어선다고 해요. 거기까지가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을 공부를 하거나 도야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귀찮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태어났는데 제발 더 이상 건들지 말라고.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도 쓰기도 급급해라고 딱 자기 스스로가 한계를 짓고 칸 속에 집어넣는 순간부터
더 이상 해안은 열리지 않습니다. 과연 이제 그렇게 해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과 해안이 열리라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살기가 쉬울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평화가 된다고 해요. 우리는 이 인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 최고학부와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사람이 도저히 그 학문 이외에 어떤 것도 수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꽉 막힌 것. 그러니까 외연을 넓혀야 되는데 외연이 넓혀지지 않는 그 상태를 보면서 소나기와 같이 비를 피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잠시 머리 위에 뒤집어 쓰고 있는 박스로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 혹시 자기를 감출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 또한 착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감추는 것이 착각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것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보수와 현대를 넘나들고 과거 지향적으로 삼고 세상이 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 선비정신이 최고임내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변화된 시대 속에서 변화된 시대를 거슬려서는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은 경험하겠지만 핸드폰을 보는 순간에 핸드폰에 잠금장치가 나올 정도로 중독의 어떤 성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30분 동안 누가 찍으니 울리지만 안 해도 왜 내가 이것을 잘못 보고 있나 그러면서 열어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요즘 최근 유행하고 있는 물건 거래하는 것만 계속 버스 속에서 보고 있거나 저들 속에서 보고 있을 때 보면 그 화투를 치고 있거나, 또 젊은 사람일수록 쇼핑하는 것만 열심히 또 이렇게 클릭하고 있는데 일종의 좋지 않은 것이 지니고 있는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독이 어떻게 좋지 않은 것만 가지고 중독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혹시 국가가 위기에 처했거나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핸드폰을 지니고 있는 젊은 세대가 바라보면서 잠을 하나도 자지 못하고 시대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생명을 걱정하는 이 부분은 꼭 핸드폰 중독자가 또 다른 측면에서 선을 행하고 있다고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그림을 그린 여러 가지 뜻은, 지금 세상이 분별해야 할 일이 있듯이 저 손바닥 위의 세상 또한 분별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만 깨닫는다면 중독이든 선이든 악이든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대로 흘러갈 수 있을 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작품을 그려봤습니다.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참으로 기운이 좋다라고는 어떤 그런 뜻인데요. 자, 이 실제로 그렸던 이 벌집은 뱀 허물 쌍살벌이라고 하는 벌집이에요. 사람은 여기를 보는 순간에 착각을 하게 돼요. 뱀이냐 아니냐, 또는 하얗게 피워놓은 이 벌집을 보면서 꿀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그리고 이걸 보면서 여왕벌이 몇 마리나 있을까. 왜? 만병통치약이라고 하고 모든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꿀이 있으면 또 꿀을 짜가지고 먹습니다. 저는 여기에 물어봅니다. 꿀이 과연 있을까? 텅텅 비어있는 것에 인간의 네 마음을 이렇게 벌처럼 비우라고, 또는 충만은 비울수록, 그래서 비움 후 충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러면서 충만이라는 것을, 비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 비움 후 충만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이 그림을 통해서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쥐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쥐에게는 쥐꼬리는 중심을 잡는데 쥐꼬리가 없으면 외주를 타지도 못하고, 그러나 이 쥐꼬리야말로 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쥐꼬리가 지니고 있는 이것의 진실은 제가 볼 때 평범성의 진리 위대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다시 또 소개하게 됩니다. 알 수 없어요.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대다수의 움직이고 있는 그룹은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있는 것. 왜 쥐꼬리가 정말 형편없이 작고 모자란 것을 뜻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돈이 없고 지위가 낮고 학식이 낮지만 세상에 자신에 대한 어떠한 것을 남과 더불어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악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쥐꼬리만 또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쥐꼬리가 지니고 있는 평범함의 행복함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쥐는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고 나무 생산물을 훔칩니다. 탐욕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런 쥐가 인간을 위한 생명 연장에 공헌합니다. 인간은 정말 수많은 실험쥐를 죽이면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했는데 쥐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쥐는 공생을 주장하고 인간은 쥐의 옆구리와 목에 벼락을 치고 발에 끈끈이로 발을 묶어버립니다. 인간이 필요 없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꼬리는 사실 쥐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것이 쥐인데 과연 쓸모가 없다? 왜 그렇게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알 수 없습니다. 솥은 가장 안정된 달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먹을 삶습니다. 삶고 있습니다. 뭘까요? 자세히 보면 그림 속에서 인지하게 되는데요. 깐부기입니다. 보리에서 깐부기는 암입니다. 이것은 불에 태워도 시커먼 것이 날아가기 때문에 전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깐부기를 죽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조심스럽게 피기 전에 끊어다가 뜨거운 물에 펄펄 끓여서 아무 성분을 죽이고 이 깐부기는 건져서 거름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생명을 완벽하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바뀌도록 하는 것이 동양의 지혜이고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는 지혜였는데, 소정이라고 하고 있는 주역의 괴를 제가 얘기한 것은 바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있는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을 저는 보고 싶어서 그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명이 결코 나만을 위해서 소비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도 주역의 괴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고추로 김장김치를 담가서 불겋게 해서 맛을 냈는데 고추벌레가 그릇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썩어서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황폐해야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망해버리는 순간, 지금부터는 새로운 싹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우리 사회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가장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 일어날수록 삼풍고의 정신이 새롭게 발흥을 해서 감이 떨어졌을 때에 그것이 땅속에서 썩어가지고 싹이 나는 것처럼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새로운 온기, 새로운 희망의 싹이 움뜰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삼풍고를 그렸습니다만, 이 그림을 보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물통은 하나인데 열쇠가 각기 다른 열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각기 다른 열쇠가 두 개 다 열릴 수 있습니다. 그 쇠통에는, 자물쇠에는 하나만 열쇠만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로 열릴 때도 있고 두 개로 열리는 자물쇠도 있어요. 이 두 개는 주인의 메리아스를 서로 찢으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서로가 다정한 사랑의 어떠한 행위들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 썩을 놈의 강아지가 이걸 찢다니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는 부적행위로 때릴 수도 있겠지만 걔한테는 사랑의 연습입니다. 그리고 애교의 행위이고, 우리는 즉자적 관점이나 대자적 관점으로 해서 개를 보면 이 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꼬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것은 물지 않겠다는 하나의 신호이죠. 그리고 온몸으로
매진하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과 힘이 당당하니까 탁 자신감 있게 꼬리에 힘을 탁 주면서 입으로 딱 잡아당기는데 이 개는 질질 끌려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도 이렇게 서로 양보하면서 웃으면서 서로 사랑의 어떤 교감이 있었으면 싸움이지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개의 깊은 마음을 제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새길 땅강아지입니다. 왜 인간은 땅에서 사는 저것을 땅강아지라고 했을까요? 땅강아지는 이 발로 제끼기 때문에 힘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예뻐요 또. 땅강아지는 날개가 퇴화해 있기 때문에 5m, 10m 뿐이 못 날라요. 불빛을 보면 또 쫓아다닙니다. 근데 이 땅강아지가 10cm 정도 5cm 사이에 땅에 구멍을 풀어서 씨앗, 이 식물의 어떤 뿌리를 자꾸 잘라놓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해친다고 해가지고 죽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강아지가 천식 환자에게는 명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강아지를 보는 순간에 잡아먹죠. 근데 땅강아지가 살고 있는 땅은 너무 건강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미생물이 살아있고 가장 곡식이 왕성하게 자랄 수 있는 터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땅강아지가 있는 것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 귀하고 귀한 것이 살아났구나. 농약을 주고 있는 땅에는 땅강아지가 없습니다. 제가 여주에서 농사 짓고 있는 땅에 땅강아지를 본 적이 10년 동안에 한 마리 봤습니다. 땅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땅이 죽으면 사람의 생명도 위협당합니다. 그래서 땅강아지를 살릴 수 있는 이 땅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농약을 하나도 주지 않고 정말 유기농으로만 농사를 짓는데 곤충을 위해서 거의 다 주지 제가 먹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들숨과 날숨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멧돼지의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의 계시라고 여기면서 수도를 정하기도 하지만 이 멧돼지의 머리가 어느 순간에는 좋지 못한 병을 옮긴다고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총으로 보이는 즉시 잡습니다. 한 마리 잡으면 10만 원. 그래서 현재 폐기물 처리장에서 수없이 많은 멧돼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생명을 이렇게 다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쓸모없다고 하는 멧돼지의 껍질이 또 있을 텐데요. 멧돼지는 멧돼지의 껍질일 뿐인데 너무나 우리는 멧돼지 종이 호랑이를 보고 놀라는 것처럼 멧돼지 이러한 껍질을 보고 놀래고 또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요. 멧돼지 껍질은 아무 데나 쓸 데가 없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땅에 묻거나 태워버려야 돼.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딱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멧돼지 털을 쓸모없는 껍질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우연치고는 너무나 희한한 일입니다. 이 털이 없다면 추사체가 지금까지 제가 그랬던 많은 인물화들이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대부분의 곤충 동물들은 다 피가 빨개요. 그런데 진짜 빨간가 안 빨간가 보기 위해서 껍질을 다 벗겨볼 필요가 있는가? 속을 파도 본질은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겉을 봐도 본질은 겉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본질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공부하는 자의 열린 시각으로 봐야 공기 속에 있는지 눈빛 속에 있는지 눈빛이 쏘아보고 있는 어떤 정신에 있는지 아니면 그가 남긴 자욱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그 뇌 속에 새로운 사고가 숨어져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십시오.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멧돼지 머리를 껍질을 벗겨서 여기에 붙어 있는 살을 먹겠다고 껍질을 그대로 잡아당기면서 붙어져 있는 이 현장을 보면서 인간의 때에 따라서의 탐욕과 식탐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유혹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조그마한 고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껍질까지 벗겨가면서 손을 다쳐가면서 이렇게 그들은 본질을 추구하고자 애를 씁니다. 인간 삶이란 그런가 봅니다. 하나만 더 보고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대나무는
맑음, 투명함, 신선비, 그리고 꼿꼿함, 그리고 비어있음이 갖고 있는 공영쇠락, 비어있지만 양쪽 둘레가 튼튼한, 그래서 어느 곳에서 넘어지지 않는 그 지혜로운 탄탄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나무가 많이 좋은 식물로, 식물? 대나무는 풀이죠. 나무가 아닙니다. 대나무는 벽화입니다. 그래서 풀로 아무데나 심으면 그냥 뿌리가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를 나무라고 하죠. 지금은 세계의 용어사전이 원래는 풀이었는데 이제 나무라고 하는 것도 가로로 하나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같이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데에서는 이제 나무로 크니까요. 풀이 아니라. 근데 이게 열매가 벼나무처럼 열리는데 너무나 깨끗하고 맑고 지조와 절기를 지키고 있는 상징물에 낫자루가 찍혀 있습니다. 확 찍어버렸어요. 집단 지성이 알고 모르가 문제가 아니라 집단 지성이 맑음과 투명함과 일반 상식으로 합당함, 합리적인 것에 낫을 찍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암울해집니다. 그런 일만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실제로 낫자루 접은 집단 지성을 은유해서 그랬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야, 낫으로 대나무를 뽀개면 좋은 죽세 공예가 만들어지겠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해석의 다양성이 참으로 좋습니다. 나비, 꿍우배꼽에 묻다. 실제로 이것은 푸른 곰팡이가 끼어져 있는 메주입니다. 메주 같은 내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좋으면 메주에 입을 맞추겠어요. 실제로 푸른 곰팡이는 먹고 있는 음식물에 어디에 끼어버리면 이건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을 주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됩니다. 삶아서 태워 없애야 돼요. 그런데 콩에 끼면 너무 좋아하죠. 장단거기를 하게 되고 된장을 얻게 되니까. 그렇게 소중한 푸른 곰팡이가 좋아서 얼마나 좋으면 입을 맞출 정도로 이렇게 제의적인 형태를 취할까요? 인간은 누구나 꿍우배꼽이 있다고 그래요. 해석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꿍우배꼽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가능하게 한대요. 그래서 인간은 알 수 없는 그것을 해석하게 되고 알 수 없는 것을 꼭 배우지 않아도 알매 이르게 된다고 해요. 특히 저희들이 만나고 있는 높은 덕을 갖추고 있거나 굉장히 선의 경지에서 높게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는 이런 어떤 높으신 수소승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꼭 알아야만 아는 것이 아닌 그 경지를 많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요, 그 부분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다 알 수 없겠지만 꿍우배꼽에 물어보면서 세상의 지혜와 이치를 알 수 없는 그것이 마치 꿍우배꼽이 있음으로 인하여 아는 경지까지 도달하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